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세무 실습 우리 6월 14일 1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가 이제 우리 1학기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 출석 과제물이랑 다른 과제물도 누락 없이 잘 제출해줘서 고마워요. 어, 지금 오늘 마지막 강의고,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 우리가 터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학습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음, 자, 기말고사, 자, 마지막 공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리포트 잘 풍부하게 좀 작성을 잘 해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표지를 꼭 작성을 잘 해주세요. 이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름을 너무 작게 쓰거나 뭐 그런 친구들 또 은근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표지에다가 우리 수업명이랑 그리고 성명, 학번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기를 바랄게요. 자, 요거 6월 21일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기한 내에 꼭 제출을 할 수 있기를 좀 바랄게요. 자, 메일 제목과 파일 제목은 아래처럼 요렇게 좀 해주세요. 성명도 적어 기말고사라고 표기를 해주고 성명, 학번, 그리고 수업명 이렇게 정확하게 좀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자. 문제 3번 1번과 2번을 풀어봤다, 그죠? 1번과 2번까지 풀어보고 오늘은 3번 문제를 풀 시간이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창을 열어놓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내용 및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만 덜렁 던져져 있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만기일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은행이고 금액이 적혀 있고 만기일이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자, 부채에 차입금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여기에 1억 원짜리도 있고요. 1억 500짜리도 있고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있네요. 자, 단기 차입금 열어보니까 2월 된 금액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재정부조에서 배웠을 거예요. 계정별 원장을 열어가지고 다시요. 자, 은행이 앞서 있으니까 요 은행을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거래처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계정 과목에 차입금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단기 차입금입니다. 자, 거래처는 모두 다 열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우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기 차입금은 성림 글로벌 회사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이제 정기 2월 됐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차입한 금액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은 아닌 것 같고, 자, 장기 차입금 한번 돌려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와 동일하게 있네요. 자, 절세은행이 어떻게 해요? 잔액이 5천만 원 있고, 구리은행이 1억 원이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성격을 알았습니다. 자, 이거 장기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자, 요 금액의 성격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 차입금 1억 5천만 원은 절세은행과 구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기 일자를 보니까 하나는 2021년 4월 30일이 만기가 되고, 그리고 구리은행은 2022년 5월 31일이 만기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나요? 자, 우리 부채를 구분할 때, 자, 우리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자, 상환 기간이 우리 결산일로부터, 자,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자,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고, 만약 1년 초과하여 도래하면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동 부채는 단기 차입금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채 공부를 하면서 유동성 대체 분계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때 쓰는 계정이 뭐죠? 단기 차입금도 있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예, 이것도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장기 차입금이 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런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해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자, 차변과 대변. 우선 현재 인식하고 있던 장기 차입금을 먼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 절세 은행만 해당된다. 그죠? 자, 장기 차입금은 절세은행에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제거해주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유동부채로 가야 됩니다. 자, 유동부채 중에서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면서 사용하는 계정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입니다. 자, 이 또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겠죠. 절세은행이라고.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31일 5번 결차. 자, 장기 차입금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요. 자, 거래처는 절세은행입니다. 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결대 뭐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유동성 장기 부채가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이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재무상태표를 다시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부채가 있고요. 자, 차입금이 이제는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5천만 원이 올라갔죠. 그렇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래처 원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장기 차입금 이제는 잔액이 구리은행밖에 남지 않았다. 그죠? 요거 절세은행은 0이잖아요. 그죠? 정기에서 이월이 되고 차변으로 상계가 되고 지금 현재 잔액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 한번 볼게요. 미등록 거래처라고 떠 있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더 98007로 입력을 정확하게 한번 해주고 돌려봅시다. 자, 절세은행이라고 잘 떴네요. 자, 이 절세은행이 유동성 장기부채, 부채가 등장할 때는 대변에 등장하잖아요. 자, 대변에 등장해서 잔액이 5천만 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장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3번 풀어봤고요. 자, 4번 풀어봅시다. 자, 4번 당사는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하, 매도 가능 증권이군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2020년 결산 시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요거 기말 평가다. 그죠? 처분이 아니고 평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차변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 송금을 해주고 살 수도 있고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현금을 주고 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계상해야 되냐 하면, 자, 지금 3,000주를 샀습니다. 3,000주를 샀어요. 그리고 한 주당 취득원가가 1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자, 4,500만원이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4,500만원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2019년 기말 평가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평가 손익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죠? 평가 손익을. 자, 2019년도 결산일의 시가가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 그런데 취득가액은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그리고 총 3,000주가 돌아가니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000원이 까졌고요. 3,000주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300만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자, 차변에,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감액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300만원을 감액시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현재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자, 2019년도 말,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자, 최초에 4,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취득가액이죠. 그런데 평가 손실이 300만원 발생했으니까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4,200만원이 되겠다. 그죠? 4,200만원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재무상대표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동자산에 있겠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 자, 장부 금액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랑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자,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랑 동일하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20년 결산 시에 기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2020년, 자, 기말 평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손익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기말 시가가 얼마? 16,000원입니다. 16,000원.
그리고 전년도의 시가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3,000주가 돌아가고요. 자, 600만원이 올라갔네요. 플러스 600만원.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 실컷 잘 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평가 손익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년도에 인식한, 자, 평가 손익가 우선 상계 후에 인식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 6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600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이익이 이렇게 잡히면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인식했던 300만원을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만원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가 이익이 600만원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2020년도 말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자, 전년도에 4,200만원이었어요. 아이고. 전년도에 4,200만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평가이익이 얼마? 그렇죠. 3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네. 자, 평가이익이 600만원인데 손실하고 300만원 상계했으니까 이게 600만원 돼야 됩니다. 600만원. 그러면 4,800만원이 될 겁니다. 요렇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9년도 자, 취득할 때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자, 19년도 기말에는 얼마라고요? 4,200만원입니다. 자, 이유는요, 4,500만원에서 자, 평가 손실 3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자, 2020년도 기말에는 얼마라고요? 4,800만원입니다. 왜 그런가요? 전년도 공정가치에서 6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르고 내린다고 할 때, 자, 요거 잘 보세요. 회계 처리할 때. 자,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 또 매도 가능 증권 300만원이 까지고, 그리고 또 매도 가능 증권이 600만원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이것의 순액이 4,800만원이라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이것을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차.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증액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123번도 있고 178번도 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자, 다시 재무상태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보게 되면 계정 코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자산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 178번입니다. 그죠? 맞아요.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숫자가 작은 거는 여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인 거고, 숫자가 큰 것은
숫자가 큰 것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인 거죠. 물론 계정 감목 및 조교 등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자. 투자자산이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자,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당좌자산 아까 전에 123번 여기 있네요. 매도 가능 증권. 당좌자산에 속하니까 유동자산에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쳤는데 두 개가 뜬다. 그러면 숫자가 작은 거는 유동, 숫자가 큰 거는 비유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8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가 증액된다고요? 600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자, 대변은요. 자, 이제 여기서 평가 손실을 상계해 줘야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네, 요것을 잡아서요. 300만 원을 우선 상계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인식해주면 되겠다. 그죠? 평가이익을 300만 원 인식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4,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한 거랑 동일하게 4,800만 원이 맞춰졌다. 그죠?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본 쪽에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여기 300만 원 잡혀 있던 게 상계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평가 이익 300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이익은요, 취득가액에서 300만 원 정도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취득가액에서 평가 이익을 더하면 장부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에서 평가 손실을 차감하고 나면 장부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전년도에 인식되어 있던 이런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하고 손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는 문제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셨죠? 네. 이제 전산세무 1급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이 결산회계 처리도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말고도 자기주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먼저 상계를 하고 뭐 처분 손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먼저 상계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결산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4번 다음의 자료에 대한 2020년 6월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자 등록과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우리가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문제를 했었죠? 그렇죠. 자, 원천징수 탭으로 가봅시다. 자, 오로지 근로소득과 관련된 문제들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무 1급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소득자와 관련된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근로소득 이쪽 파트랑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자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소득자 등록은 여기 메뉴에서 하고요.
사업소득 자료 입력은 여기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소득자 등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201번입니다. 자, 성명은 최간우님입니다. 이렇게요. 자, 소득 구분은요, 여기 내역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소득 구분을 말풍선을 눌러서요. 자, 키워드 찾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문 하게 되면 자문, 고문, 그러니까 자문료로 인해서 우리가 15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940600 코드를 걸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내국인이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자, 주민등록번호가 740-505-1234-78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요. 자, 이제 지급금액 요것만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금액은 사업소득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 두 번째 이 영탁님 한번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드가 202번입니다. 성명은 영탁입니다. 자, 소득 구분은 여기 보니까 추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300만 원을 받았네요. 자, 가수라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소득 구분에 가수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940304라는 코드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에 해당되겠고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840-116 1789-456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보를 입력할 건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사업 소득자 등록을 완료했고요. 이제 사업 소득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소득 자료입니다. 자, 언제 지급이 되었냐면 전부 다 6월 달에 지급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6월 달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최간우님이 6월 5일 날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부속 코드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득자 불러오기라고 해서 전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사람별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또는 F2키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전체로 한번 또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요. 자,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나면 틀리지 않는데요. 전체 불러오고 하면 영탁에다가 뭐 최간우 정보를 입력하고 최간우님에다가 영탁 자료를 입력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하세요. 그 인별에 맞춰서요. 자, 최간우님은 기속 연월이 자, 지금 이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 그리고 6월 달입니다. 자, 6월 5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지급일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지급 금액은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차인 지급액이 요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에다가 최간호님은 소득세 45,000원과 지방소득세 4,500원을 제외하고 145만 500원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영탁입니다. 자, 영탁은 6월 30일 날에 지급을 해줬습니다. 자, 6월 30일입니다. 영탁 이렇게요. 자, 2020년 6월이고요. 6월 30일 지급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소득세 3%, 지방소득세는 0.3% 해서 290만 1,000원만 지급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한 번 정도 연습을 하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영업부의 부장 김다움 씨래요.
사원 코드가 101번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입사일은 2010년 5월 6일이네요. 굉장히 장기 군속을 했네요. 자,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급여 자료래요. 야, 이제 전산세무 1급 가니까 1급까지 오니까 이런 연말정산 결과까지 반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2020년 2월 급여 자료다. 그러면 2020년 2월 급여 자료만 입력했는데요. 이 2020년 2월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할 때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요거 있죠. 자, 우리가 1월경에 자료를 수치해서요. 수치해서 1월 1월 말경에 뭐 회사마다 스케줄은 조금 다르겠지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자,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추징이 되던가, 자, 또는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던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징 또는 환급 세액은요, 2월 급여를 할 때, 그러니까 연말정산 다음 달 있죠. 2월 급여를 집행을 할 때 세액을 더 추징하거나 또는 환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런 플로우입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고 2월 달에 급여를 받을 때 원래 내야 되는 소득세가 뭐 10만 원이다. 그런데 뭐 환급이 3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2월 달에 내야 된, 이렇게 하면 볼까요? 2월 달에 내야 하는 우리 소득세가 뭐 10만 원이래요. 이렇게 10만 원. 그런데 연말 정산 결과값이, 자, 환급 30만 원이래요. 환급 30만 원. 그러면 2월 급여 명세서에 원래는 소득세 10만 원이 자, 공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 10만 원 내야 될 10만 원 내고 30만 원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되어야 하는데 그냥 소득세가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퉁쳐 가지고요. 환급 30만 원과 원래 내야 되는 세금 10만 원하고 퉁쳐 가지고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급여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뭐 13번째 월급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이 보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득세가 결정세액, 그리고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월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원래 2월 급여만 따진다면 이만큼의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징수받는 세액이 18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연봉이 조금 고액 연봉자에 해당되다 보니까 환급은커녕 오히려 추징을 받게 되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달에 급여가 집행될 때는 이 연말정산 한 결과값을 그 다음 월도에 급여 명세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 그런 거야 라고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요 느낌을 이렇게 조금 약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그 연말정산 결과값이 2월 급여 맹세서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